페이지 60페이지 창호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및 창호철물 등에서 용어에서는 거기 5번의 멀리온 개념의 용어가 기출되었습니다. 멀리온 스틸샷에서 창 면적이 클 때 창의 보강이나 외관의 미간을 좋게 위해서 강판을 중공으로 접어서 가로 세로 되어준 것이 멀리온 개념입니다. 자, 용어적인 측면에서 낼 수 있는 게 1번의 풍소란이에요. 풍소란. 방풍을 목적으로 자 마중대나 여밈대에 덧대어주는 목재가 틈새가 나지 않도록 되어주는 목재입니다. 풍소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창호 개폐 조정기에서 보시면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열려진 여닫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뭐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이 자꾸 닫히죠. 그래서 밑에 3번에 도어 때 도어 홀더 나오죠. 도어 홀더로 많이 내실 거예요. 도어 홀더. 도어 홀더가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거죠. 이것이 말발굽 생각하랬겠죠. 도어 홀더. 도어 스톱은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벽과 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뭐다? 도어 스톱이에요. 도어 스톱은 우리나라 성질급해서 문을 확 열면 문하고 벽이 충돌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방문에 많이 쓰지. 방문이나 화장실 문 있죠. 거기 쪽에 설치되는 것이 바로 도어 스톱입니다. 그 다음에 창호 지지철물에서 경첩, 그래서 플로아 힌지, 피봇 힌지, 스프링 힌지, 자유경첩이 있죠. 레퍼터리 힌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는 것이 1번의 경첩하고 2번의 피봇 힌지 있죠. 지돌이. 얘들은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 경첩이나 피봇 힌지를 설치하면 이걸 설치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 달아놨죠, 우리는. 요것이 피봇 힌지입니다. 얘가. 바깥에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달아놓은 거 저절로 닫히게 하기 위해서 맞죠? 보시면 되고. 근데 경첩은 일반적인 방문에 설치하는 지지철물이 무엇이다? 경첩이에요. 그리고 플로아 힌지는 자, 중량 자재문에 쓰는 거죠. 중량자. 바닥에 힌지를 매립한 거예요. 근데 얘는 저절로 닫힙니까? 닫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닫히죠. 강화 유리문. 강화 유리문 보면 중량 자재문이잖아요. 묵은. 그래서 플로아 힌지는 어디에 사용한다? 중량 자재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플로아 힌지가 중량 자재문에 사용하죠. 보통 강화 유리로 되어 있잖아. 그 문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습니다. 혼자 들고 다니기 힘든가 봐요. 물론 두 사람이 들고 오던데 들고 오대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피봇 힌지는 자, 가장 무거운 문에 다는 거죠. 이런 방화문 같은 철문 있죠. 가장 무거운 문을 자, 아래 위에 이 힌지가 무슨 힌지다? 피봇 힌지가 되는 거야. 피봇 힌지입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힌지가 자유경첩이 있죠. 자, 얘는 자, 자재문에 사용되죠. 그래서 스프링이 들어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되는 자재문, 스프링 힌지, 자유경첩이 어디에 사용한다? 일반 자재문. 가벼운 자재문은 스프링 힌지를 쓰고요. 무거운 자재문은 뭘 쓴다? 플로아 힌지를 씁니다. 자, 레퍼터리 힌지는 공중 화장실에 많이 씁니다. 약간 저절로 닫히되 약간 뭐다?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무슨 힌지? 레퍼터리 힌지가 됩니다. 레퍼터리 힌지.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보시면 도어 행거는 전문의 이동장치예요. 전문의 이동장치고,
자, 도로래는 일반적으로 창문을 달아맬 때 쓰기 때문에 이거 도로래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인다? 오르내리기 창. 도로래는 오르내리기 창에 씁니다. 오르내리기 창에 도로래가 필요합니다. 자, 나이트 레치는 여닫이의 자물쇠죠. 야간 자물쇠입니다. 밖에서는 자 열쇠로 열고 안에서 손잡이로 틀은 거 있죠. 아, 이거는 실린더 자물쇠입니다. 얘는 이거는 열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려야지 열리잖아요. 이거는 실린더 자물쇠고 밖에서는 열쇠, 안에서는 손잡이로 트는 게 나이트 레치고 크레센트 오래기 창이나 무엇이다? 미석이 창의 잠금 장치가 크레센트입니다. 요 도어 볼트, 요 옛날에 요 생각나죠? 문을 이렇게 닫고 나서 구멍 맞춰가 돌렸던 거. 도어 볼트, 미석입니다. 그리고 도어 체인은 여닫이 문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다? 도어 체인입니다. 아이,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하나 더 걸잖아. 아이, 탁탁 잠그고 위에 거는 거 있죠? 에이, 열리지. 밑에 거 열어주도, 맞죠? 문을 완전히 못 열리게 하잖아. 더 이상. 맞죠? 밖에 사람이 의심이 가면 도어 체인 걸고 열어줘야 되잖아. 아파트에 한 사람은 이거 잘 모르는데. 제일 위에 있죠? 아, 이거잖아. 실린더 자물쇠가 밑에. 그 위에 뭐다? 나이트 레치. 근데 나이트 레치를 뭘로 많이 바꿔놨습니까? 또 디지털 도어록으로 많이 바꿔놨잖아요. 아, 또 디지털 도어록 굉장히 크게 한 분들은 밑에다 달아놔서 실린더 자물쇠 대신에 해놨고, 맞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창호, 철제 창호에서 우리가 뭐 알루미늄 창호 좀 봐두시면 되고, 알루미늄 창호의 단점이 자, 표면과 용질보다 약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가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하고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동일 재료 쓰이고, 그 다음에 내화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커요, 적어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알루미늄 창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놈이야.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봐요. 샤시들이 PVC 형태로 많이 가죠. 맞죠? 옛날에 알루미늄 창호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 저희 집에 알루미늄 샤시로 돼 있거든요. 아, 너무 추워. 바람도 많이 새고. 이거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있죠? 망임유리하고, 거기 나오죠? 망임유리는 무슨 유리다?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금속에 망을 삽입해 준 유리가 망임유리죠. 그래서, 얘가 방화용 유리라 해서, 망임유리가 무슨 유리다? 방화용 유리에 해당이 돼요. 방화용 유리. 그래서 얼종 어디에 해당된다? 방화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얼종 방화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강화유리 있죠? 강화유리도 안전유리에 속한다겠죠? 안전유리. 자, 열처리에서 급냉시켜서 만든 유리로서 얘는 파손 시 뭐처럼 파손된다 해서 잘게 부서지죠? 파달처럼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안전유리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현장 절단 가공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 체크하세 무태문이나 자동차나 선박 등 안전유리에 사용됩니다. 파손될 때 일반 유리처럼 파손이 안 돼서 안전유리에 속하는 겁니다. 강철유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접합유리, 이것도 무슨 유리? 안전유리죠. 그래서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접합 필름, 보통 합성 수지 가지고 삽입해서 가열을 압착시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리가 파손 시 뭡니까? 안 떨어지죠. 유리 파편이 떨어지지 않도록 딱 해서 무슨 유리? 안전유리. 얘는
유리 파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 유리입니다. 써놓으세요. 유리 파편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 유리가 무슨 유리? 접합유리예요. 접합유리. 그런데 이 접합유리를 강화유리나 굉장히 여러 장 해주면 방탄유리가 되는 거야. 접합유리를 다른 말로 겹친유리라고도 해. 겹친유리 뭐 합유리라고도 하는데 겹친유리라고도 하고 이것을 접합유리를 강화유리나 여러 개 강화유리라든지 유리나 굉장히 여러 장 하게 되면 이게 방탄유리가 되는 거야. 방탄유리가 되는 거야. 총알 못 뚫게 하는 유리. 근데 또 방탄유리를 뚫는 또 총탄도 만들어져. 또 철갑탄에 뚫으라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층유리,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럼 복층유리나 로이 복층유리 이런 것들이 뭐다? 에너지 뭐다?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에너지 절약 목적. 에너지 절약 목적. 복층유리나 로이 복층유리, 이 에너지 절약 목적입니다. 두 장이나 세 장 유리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이제 건조공기 삽입해서 만드는 유리죠. 그래서 이제 단열이나 방음이나 결로 절감을 위해서 사용돼. 근데 현장 절단 가공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복층유리도 폐학을 해서도. 자, 근데 얘는 안전유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안전유리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했죠? 망임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방탄유리 이런 것은 무슨 유리? 안전유리고요.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로이 복층유리는 뭐 반사율을 높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는 뭐 연락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제작된 건 이거야. 오피스텔 있죠. 냉방하는데. 사무소가, 자, 최근에 뭘로 많이 만들어집니까? 거의 사무소 문이. 외벽을 유리로 조립하죠. 유리 커튼홀로 많이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태양열이 비치게 되면 실내가 데워지는 역할이 뭐가 한다? 적외선 열선 때문에 데워지거든. 그래서 이 적외선 열선 반사율을 높인 거야. 이 적외선을 열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사율을 높인 유리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금속으로 코팅을 했는데 보통 은으로 코팅을 많이 해요. 은으로 코팅을 해서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유리가 무슨 유리다? 로이 복층유리, 로이 유리입니다. 로 에미시비지 글래스에서 로이 유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은으로 코팅해서, 그래서 명심하세요. 다른 것을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것을? 적외선입니다. 다른 강선을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가시강선 투과율은 높인 거고요. 가시강선. 이거는 투과해야 돼. 이건 투과율은 높였습니다. 대신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무엇이다? 적외선, 열선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이게 여름용으로 제작된 거거든. 그러면 겨울철 난방을 주로 하는 데는요, 실내에서 우리나라 복사난방 하잖아. 복사열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해준 반사율 높인 게 겨울철용이고 틀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로이 복층유리가. 그 다음에 유리볼로 해놨죠.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에 고열로 융착시켜 일체로 만든 유리로서 채광하고 체크하세 구조 겸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벽을 유리볼로 가지고 쌓죠. 벽이면서 채광 햇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니은에 보시면 열 전도율, 보통 벽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열 전도율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저거 됩니다. 이거는 절단 가공은 안 됩니다. 얘도 절단 가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통줄로 싸요. 유리볼록 쌀 때 보면 일직선상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런데 계단실 같은 데 대놨고 아니면 대기실 뒷부분에 유리로 이렇게 싸놨어요. 백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스팬들 유리 그거 한번 읽어두세요. 스팬들 유리하고 포도 유리는 한번 읽어두세요. 자, 가스켓은 유리를 뭐다? 고정시키는 제품이 가스켓입니다. 가스켓은 유리를 뭐 하는 거? 고정시키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정형이다, 부정형이다, 가스켓은 정형 제품이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고무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형 제품이에요. 가스켓은. 원래 발음상은 게스켓인데 보통 가스켓이라고 발음을 해 주십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가스켓은 요거 가지고 한번 냈어요. 정형, 부정형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 내용은 아직 안 냈어요. 시방서는. 그래서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거 쓰고 다른 면은 견고한 것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빠져요. 둘 다 부드러우면요 잘 빠지고요. 둘 다 견고하면 잘 안 끼워져요. 가스켓이. 하나는 견고하고 하나는 부드러운 거. 그래서 우리도 가장 이거죠. 이상적인 게 부모 두 분 다 견고하면 안 되죠. 애가 죽어요. 둘 다 물으면 어른은 물로 알죠. 한 분은 견고하고 한 분은 부드러워야 돼요. 두 번째,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 길이보다 어떻게? 약간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하면 안 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무슨 쪽으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가야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2번 가지고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오게 되면 2번 가지고. 그 다음에 4번에 시공성을 위해서 유리 한 면은 실람토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으로 공사하면 이 제고 편해. 공사할 때 끼워 넣을 필요도 없고.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수장공사. 자, 수장공사는 올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의심이 좀 가는 파트입니다. 올해도. 그래서 몇 년간 안 냈습니다. 확률은 50대 50 정도 됩니다. 올해는 50대 50. 작년까지는 아예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50대 50 정도 확률이 돼. 한 문제 나올 확률이 50대 50% 정도라 보면 돼. 확률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벽과 관련된 용어 그거 해놨죠. 봐두시고 징두리, 판벽. 징두리는 벽의 하부를 뭐라 했어요? 징두리라고 했죠. 판벽에서 지은 거. 걸레바지는 내벽에 벽과 바닥이 맞닿는 부분에 바닥 청소지 벽면에 들어오지를 박겠죠. 우리 요 걸레바지 딱 설치해놨죠. 여기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무슨 바지? 걸레바지. 맞죠? 간단해요. 걸레를 받아주면 걸레바지. 징두리는 벽의 하부를 징두리 했는데 징두리 판벽 설치지 뭐다? 징두리 판벽. 고막이는 바깥벽이라 했죠? 외벽입니다. 지면하고 맞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고막이. 실내는 걸레바지. 외벽은 뭐다? 고막이. 그리고 코펜하겐 리버는 음향 효과를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어디에 쓴다 해서 극장이나 방송국 같은데 방송국에 바닥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디에 많이 설치한다? 벽에 많이 씁니다. 벽에 거의 많이 씁니다. 천장까지는 잘 안 가는 경우 많고요.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벽이다. 여기 보시면 돼. 내벽. 얘는 음행 효과다. 목재 루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전장을 가려된 구조를 반자라고 했죠.
그래서 반자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해놨고요. 그리고 반자 돌림대는 용어상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벽과 반자가 맞닿는 곳에, 자, 쪼그라고 보면 된다. 원래 이래 설치하는 거 아닌데, 야, 이거는 약간 야매죠? 요거는 약간 야매. 이게 공사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주택이든 있죠? 아파트든 간에 있죠? 거실이나 침실에 보면 천장하고 벽 맞닿은 사이에 나무 가죠? 한 번도 안 봤어요? 집에 가서 좀 눈 좀 떨고 살아요? 춘지가 보이는데 분위기가 한 번도 안 본 분위기도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얼굴 딱 보면 압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반자 돌림대 이렇게. 자, 그리고 구성반자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성반자. 그래서 반자 높이를 이렇게 층을 두는 것을 무슨 반자? 구성반자라 이렇게. 이거는 층이 없잖아요. 맞죠? 단이 없는데 높낮이가 다른 것을 무슨 반자? 구성반자라고 칭합니다. 구성반자. 그래서 장식 겸 음행 효과나 아니면 간접 조명이 있죠? 간접 조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성반자입니다. 그래서 살대반전하고 우물반전 한번 냈습니다. 살대를 대어준 무슨 반자? 살대반자고, 그 다음에 격자 모양으로 반자 틀자마다 우물반자입니다. 인서트 나오죠? 그래서 인서트 보시면, 인서트는 이제 우리가 반자틀이나 배관들 매달기 위해서 설치하는 철물이 뭐다? 인서트입니다. 근데 인서트가 없을 때 뭐다? 익스펜션 볼트. 이것을 팽창 볼트라고도 합니다. 구멍을 떠서 볼트를 틀어 박으면 그 안에서 끝이 벌어져가 안 빠지도록 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걸 뚫어가 이거 박으면요, 건물이 좋은 건물이에요, 나쁜 건물이에요? 나쁜 건물이에요. 혹시나 알아두세요. 그리고 단열에 대해서 보는데, 단열은 그 한번 읽어두세요. 너무 깊이 해놓은 것 같아요. 교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66페이지죠. 단열 부위, 내단열, 외단열이죠. 맞죠?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었어요. 7회 때. 이 내단열과 외단열 낸 게 마지막 시험이었고요. 내가 너무 깊이 간 것 같아. 교수들 여기까지 따라오지도 않는데. 내단열, 외단열이 마지막 7회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십시오.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 나오죠? 기억하시고, 바닥 난방인 천간 바닥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봐도 돼요. 밑에 표를 보시면 밑에가 중부지방 기준 잡아서 우리나라의 단열재 두께를 해놨습니다. 단열재 등급이 가나 다라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단열재 성능이 가장 좋은 단열재는 뭐다? 가 등급이에요. 라 등급으로 갈수록 단열재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자꾸 두꺼워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 이것이 단열재 시공 부위라는 겁니다. 거실의 외벽, 최하층 있는 거실의 바닥, 최상층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그리고 바닥 난방이 뭐다? 천간바닥. 자, 그런데 남부지방이든 중부지방이든 북부지역이든 제주도든 어디나 항상 동일한 것은 뭐다? 바닥 난방인 천간바닥 있죠? 제일 밑에. 이거는 어디나 동일합니다. 제주도든 남부든 중부지역이든 항상 동일해요. 먹지 마세요. 이거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쉽게 이거야. 남부지역은 위층은 난방하고 아래층은 난방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죠? 맞아요? 아닙니까? 중부지역 사람들은 위층 난방하고 아래층 난방하고, 맞아요?
남부지방은 아래층은 난방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어디나. 근데 나머지는 다 틀려져요. 근데 여기에서 단열재 두께가 가장 두꺼운 데가 어딘가 체크해 봐요. 그걸 보면서 옆으로 읽으면 돼. 최상층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서 외기와 직접 면하는 경우 있죠. 이때가 단열재 두께가 가장 두껍게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단열재 두께가 두껍다는 것은 열 관류 저항값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값이. 반대로 율은 어떻게? 제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은. 그리고 두 번째 것까지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두꺼운 게 어디입니까? 가등급으로 어디 하나 보세요. 자, 최하층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서, 맞죠? 외기와 직접 면하는 바닥 난방인 경우 있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혹시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있잖아. 1층 부분을 필로티로 해가지고 1, 2층을 필로티로 해서 여기다 아파트 세대 들어가잖아, 맞죠? 그럼 여기 추워, 여기.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지 말았겠거든, 옛날 아파트. 여기 들어가면 난방비 엄청 내고도 추워. 제가 아는 모분이 여기 살았었어. 갔는데 처음부터 옷을 끼고 있는 거야. 난방 안 해야 되니까 난방 틀었대. 최대로 틀어놨는데 춥더라고. 왜? 옛날에 단열재 5cm 시공했어요. 그것도 뭐 했는가? 옛날은 뭐 했는지 압니까? 옛날은 질성목으로 달아쳤거든. 옛날에 80년도에는 질성목으로 달아쳤거든요. 그래서 출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엄청. 자, 그리고 이거 단열재 두께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최상층 천장이 몇 cm 넣는가 하면요. 그때 단열재 등급도 없었어. 그때 8cm 했었습니다. 최상층 천장 있죠? 8cm 밖에 안 넣었다니까요. 옛날에 시험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밑에 67페이지 단열재 요구 성능 나오죠. 자, 열, 전도율, 흡수율, 수증기, 투과율마다 적어야 돼. 그리고 온도, 습도의 변형도 어떻게 적어야 되고, 내구성, 내성 우수해야 되고, 비중도 작고, 상호에서 가공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7번에 보십시오. 품질의 편차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커야 돼요. 열 관류 저항, 열 전도 저항 값은 어떻게? 커야 돼요. 그러면 율은 적어야 되지만 저항 값은 어떻게? 열 저항 값은 커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지문을 요거하고 똑같이는 안 쓸 겁니다. 약간 두 개씩 중복식이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론에서 새로운 문제 내면요, 이 문장 따라갑니다. 근데 두 개씩 아마 접목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8페이지 열교부위죠. 이건 내라고 했지만 관리 실무에 냈습니다. 열교부위는 열적 취약 부위잖아, 맞죠? 그럼 쉽게 단열재 시공 안 한 부분들이 무엇이다? 열이 이동 잘 되는 부분이죠. 열교부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어디가 열교부위입니까? 노출 부분이 열교부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9페이지 도장공사. 도장공사에서 먼저 보시면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은 2번 조금 주의해서 읽어두세요. 2번. 그래서 알칼리성은 수성 페인트 적합하죠. 그리고 적합한 건 수성 페인트도 적합하고, 그 다음에 뭐다? 에나멜이 아니고 에멜치안.
페인트 적합도 있습니다. 아니면 합성 수지 페인트 적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성 페인트는 부적합 받았겠죠. 그 다음에 도장 작업 중지 나오죠. 강풍시 도장 작업은 중지해 주면, 특히 외부 도장입니다. 저온 5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저온은 몇 도씨? 5도씨. 그리고 다섭은 85% 초과입니다. 야간 작업을 중지한다. 그리고 균열 방지, 건조제를 만약 도마에 균열 생깁니다. 건조제 사용을 최대한 적게 해 주시고, 칠막은 각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 후 서서히 건조시켜 주면 됩니다. 일반 사항에서는 4번만 가지고 지금까지 냈어요. 그래서 2번도 알아두세요. 7건조 및 칠막 형성 조건은, 최적 조건은 온도 20도시 습도 몇 프로? 75%가 최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4번 가지고 지금까지 시험을 계속 출제했습니다.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한 색에서 진한 색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 한번 냈는데 조금 봐두실 것이 2번 안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뭐 할 때다? 적을 때입니다. 자, 많을 때는 이유가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유성분의 비율이 뭐다? 적을 때입니다. 자,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건조가 어떻게? 느려져요. 그리고 도막이 견고해집니다. 내구력 좋아져요. 그 다음에 초벌 건조가 뭐다? 불충분할 때 원인이 됩니다.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충분히 건조시키고 다음 칠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5번에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돌을 썼을 때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뿜칠은 뭐 다 낸 것 같고, 특히 자 4번 알아두세요. 5번 기출됐으니까 4번 1회와 2회 제각기 어떻게 직각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료의 종류 보시면 유성 페인트하고 에나멜 페인트는 앞전에 또 냈기 때문에 뺐어요. 이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번에 팍 줄였어요. 자, 에나멜 페인트가 제가 계속 가르쳤는데 올해는 또 내긴 그렇잖아요. 에나멜 페인트 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명심하세요. 알칼리성 바탕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건성료, 건조제, 안료, 희석제를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옥외, 옥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사용해서 안 된다? 알칼리성 바탕에는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4번에 유성분이 많으면 내구성과 강택은 좋아지나 건조가 어떻게? 느려집니다. 근데 수성 페인트 있죠? 얘는 내수성, 내구성 떨어지니까 얘는 옥외용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알칼리성 바탕에 칠할 수 있죠. 알칼리성 바탕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알칼리 도료라고 하죠. 내알칼리 도료라고 칭합니다. 알칼리성 바탕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 바니시 있죠. 얘는 투명 도료라고 했죠. 투명 도료가 됩니다. 그런데 착색할 때 뭘 쓴다? 스텐유를 씁니다. 스텐. 오일이나 뭐 수성 스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심하세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기름 바니시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옥외 사용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가연성 도료 및 보관 장소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할 사항이, 자, 1번 보시고, 자, 페이지 71페이지. 자, 독립한 단층 건물 주위 건물에서 1.5m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원칙은 단층 건물이어야 됩니다. 원칙. 그럼 1번이 의미하는 것은 전용 창고다 이게. 1번이 무슨 창고? 전용 창고다 이게. 전용 창고.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이다 이게. 폭발하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2번에 건물 내 일부를 도로 저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내하 구조 체크 또는 방화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 자, 구획만 되면 돼. 방화 구조나 무엇으로? 내하 구조. 그럼 내하 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 내하 구조예요. 방화 구조는 연소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하를 타지 않고 연소하지 않고 하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뭐다? 방화 구조입니다. 하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재에 견딜 수는 없어. 방화 구조가 조금 떨어져. 누가 좋은 거다? 내하 구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슬래브나 벽이 뭐다? 내하 구조인 거야. 여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한데 냈어요. 지붕은 불연제, 천장은 설치한다 안 한다? 천장 설치하면요 문제가 휘발성 가스들이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바닥에는 침투성이 뭐다? 없는 체크하지. 그럼 이거 살짝 곤칩니다. 있는 죄로 이렇게 곤칩니다. 잘 봐야 돼요. 없는이야. 인간들 재탕하면 치사하게 재탕한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2번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드시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만을 해야 된다. 그럼 OX? X라는 거야. 건축물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 점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도장공사 시방서 용어 부분을 봅니다. 자, 왜 봐야 되는가 하면 작년에는 일반 쉽게 냈잖아요. 에나멜 페인트를 그런 걸 냈거든. 에나멜 페인트는요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낼 겁니다. 몰라, 제 느낌은 그래요. 도장은 냈던 거 계속 냅니다. 그런데 이제 도장공사 시방서 쪽에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는데, 자, 그래서 뭐 거기 배합 비율 나오죠. 2번의 배합 비율. 도장 재료,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 자, 이거는 마지막 꼭 체크하면 돼. 배합 비율은 무슨 비다? 질량 비율로 나타낸다. 질량 비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도, 중도, 하도가 있겠죠. 상도는 마무리 도장 작업하는 게 뭐다? 상도. 중도는 중앙센터고, 그 다음에 하도가 저기 마지막 12번에 있죠. 하도.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게 뭐다? 하도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중요하다고는 안 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 7번에 조색, 배합 비율은 중요한 거예요. 배합 비율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저기 철골조에서 도장 내면서 한번 냈어요. 항상 배합 비율은 무슨 비? 질량 비. 자, 그리고 7번에 조색 알아두세요. 착색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착색하고. 그래서 조색은 몇 가지 색의 도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을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뭐다? 조색이고, 착색은 좀 시방서가 용어처럼 안 써놨어. 바탕재 거기나 좀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그 뭐 똑같이 써놨죠. 원래 착색이라는 것은 물체 바탕에다가 있죠, 색을 넣는 작업이 뭐다? 착색인데, 착색. 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퍼티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퍼티는 무엇을 퍼티라고 한다? 바탕 파임이나 균열, 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서 바탕의 평평을 항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부침용도를 뭐라 한다? 퍼티. 보통 뭐라고 했어요? 빠데. 현장에서 빠다칠한다, 빠데칠한다 이랍니다. 근데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 개구부 주변 같은데 뭐 이렇게 칠한 거 먼저 봤죠? 그것이 이 퍼티입니다. 퍼티. 살부침용 도료야. 이것을 먼저 하고, 그런데 이 목재 바탕에 도감 등의 구멍 같은 걸 메우는 작업은 뭐다? 눈먹임이라 해요. 목재 바탕에는 도감 등의 구멍을 이런 메우는 작업하는 것은 구멍을 메우는 작업하는 것은 뭐다? 눈먹임이라 하고, 목재 바탕은 눈먹임, 그리고 나머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서는 뭐라 한다? 퍼티. 빠다 안 나와. 퍼티라 나옵니다. 이거 많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뭐를 딱 써놓으면 되는가 하면 저런 거. 미장에서 배웠던 덤먹임, 고름질, 맞죠? 눈먹임 섞어놓고 퍼티하고 또 가스켓 이런 거 써놓는 거야. 그러면 덤먹임으로 많이 고를 거야, 내 생각은. 눈먹음을 하기 그러고 눈으로 먹어 이러면서. 그리고 수성도료 주의사항은 혹시나 해서 그 시방서 한번 갖다 놨어요. 한번 봐두세요. 자, 그리고 적산 있죠? 적산은 우리가 뭐 많이 다루던 겁니다. 필요시기에 따라 예상견적, 설계견적, 실시견적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도에 따라서 뭐다? 계산견적, 명세견적. 이거는 상세 정도가 이미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넘겨서 자, 간접노업이 정확히 알아두시고, 페이지 70에 간접노업이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자의 임금 급료 지급하는 것은 뭐다? 간접노업입니다. 일반 관리비 7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일반 관리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간접노업이하고 비교해 두시고, 자, 경비는 직접 계산 경비하고 뭐다? 승률 계산 경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것은 직접 계산 경비에 넣고요. 승률 계산 경비, 소요 소비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 있죠? 유사 원가 자료를 활용해서 일정 비율로 산정한 것이 승률 계산 경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외주비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외주비가.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 형태로 납품받아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비용 관련된 거 있죠? 이 외주비입니다. 그래서 주방 가구나 창호 관련된 것이 어디에 속한다? 외주비입니다. 자, 쉽게 아파트 질 때 방화문 같은 샷이 있죠? 이거 외주 다 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불량이 된 이유가 이거야.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단가를 어떻게 내리라 하니까, 맞죠? 납품당, 맞죠? 단가 내리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철판이 얇아지든지 안에 재료가 불연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잘 타는 재료 넣어요. 골판지 넣어놨어요, 거의. 여러분들, 우리 방화문은 괜찮을 것 같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80%가 가짜래요, 방화문.
아니 실제 능력 못한대. 80%가. 어디서 그 전문기관에서 테스트 했어요. 80%가 아마 그거 된다 카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CGS 단위 알아두라 했어요. CGS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낸 거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공사는 혹시 종합문제를 대비해서 거기 한번 읽어두세요. 종합문제를 대해서 읽어두세요. 올해 계산 문제 없다. 계산 문제 나오면 제가 한 해 전부터 나온다 해요. 항상 18회 아니면 19회 때 나온다 했어요. 19회 때는 했어요. 벽돌량 올해는 할 필요 없고. 자, 할증률은 우리가 거기 나오는데 3%, 5%, 10%짜리를 잘 정리하시라 했어요. 3%, 5%, 10%짜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거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 층에 대한 할증률 해드렸었죠? 층에 대한 할증률을 뭘 공부하라 했어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야, 큰일 났네. 공부를 아무도 안 하네. 다음 주에 시험 칠까요? 에이, 몇 층만 외워놓고 5개 층마다 1% 추가하라 했죠? 집에 가서 숙제 다 해와요. 층의 할증률은 하나만 딱 하고 5개 층마다 있죠? 1% 추가하라 했죠?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공부하고 와요. 제가 가르쳐주면 또 안 찾아봐. 안 가르쳐줄 겁니다. 아니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했다는 겁니다. 10층이 몇 프로입니까? 집에 가면 책에 다 적어놨을 겁니다. 숙제. 그래 집에 가서 찾아봅니다. 가르쳐주면 또 안 찾아봅니다. 내가 수험생들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어주면 적어놓고 그게 땡이야 또. 제가 층에 대한 할증률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적산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산시 주의사항에서는 그 타일 공사를 좀 공부해 놓으세요.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보다 안목치수로 계산된 정미 면적에 자 할증률을 3% 가해서 실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때 실면적에는 줄눈나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면적은 말을 해봤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산정한다. 공제하는 요소는 뭐만 공제한다? 계급부 면적만 공제합니다. 항상 계급부만 공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무슨 치수? 안목치수를 기준다. 중심치수가 아닌 안목치수로 계산하고 특히 나머지 변기 등의 위생기구 면적이나 거울이나 욕실장 면적 같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나 욕실장 뒤에 뭐 있다? 타일이 있다 했죠? 타일을 부착해 놓고 거울이나 욕실장을 부착해 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업에 보시면 타일 붙임용 모터의 손실량은 10%야. 줄눈 모터의 손실량은 100%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붙이는 면적이 일정 류 이하이거나 복잡한 장을 품에 가산해 주라. 자, 이겁니다. 작거나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손이 많이 가죠?
할증을 더해주라. 20에서 30% 가산해주라. 품위 할증을 가해주라 이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칠면적 배수표는 저기 플러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판문 알아두세요. 양판문하고 그 다음에 미석이창하고 철문에 대해서 공부해 놓으십시오. 철문. 자, 그리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멜트 사용되는 재료양 해놨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4를 기준으로 공부해 놓으세요. 시멘트는 얼마다? 320kg 8포대입니다.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입니다. 그리고 자, 모래는 0.45 입방미터. 그리고 자갈은 얼마다? 1대 2대 4니까 더블이죠. 0.9대 주면 됩니다. 그래서 1대 2대 4로 하십시오. 철근 콘크리트 배합비가 1대 2대 4거든요. 1대 2대 4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을 꼭 해 놓으십시오. 기준으로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하실 겁니다. 자, 방수 면적을 구하는 거 있죠? 방수 면적 구해서 프라이머 양. 그러면 나중에 프라이머 양 구하는 건 이렇게 하라겠죠? 프라이머 양은 모의고사에서 했습니다. 프라이머 양은 방수 면적을 구해서 방수 면적에다가 곱하기 0.4kg 해주라 했어요. 면적당. 이걸 곱해서 구하면 된다. 근데 방수 면적은 구할 때, 자, 층수, 겹수 이런 거 전혀 관계 없다 했죠? 방수 면적, 아스팔트 몇 층 방수든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면 항상 이 입체가 생각나 주시면 돼요. 난간이 이렇게 되니까 입체가 생각. 그러면 슬래브 면적 구하고요, 맞죠? 슬래브 바닥판 면적 구하고 슬래브 면적은 슬래브 면적대로 구하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치수 곱하면 되죠? 요거 두 개 곱하면 슬래브 면적 나오고, 난간은 어떻게 공사한다? 전체 길이 계산하고 거다가 방수 높이죠? 방수 높이를 곱하면 돼요. 방수 높이 얼마까지 하는가? 곱하면 난간 벽 면적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슬래브 면적하고 난간 벽 면적 구해가지고 두 개 플러스하면 방수 면적 나오죠. 방수 면적에다가 프라이머 양 곱하세요. 옛날 방수 면적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 혼자 했어요. 나올 때. 문제 책에도 써놨었고, 약간 수정만 해낸 거예요. 프라이머 양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나올 수 있어요? 다 하면 안 나와. 프라이머 양 얼마 곱한다? 0.4. 0.4. 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건축 설비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자, 수고했습니다.